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셨다, 그죠? 코는 표가 많이 안 나죠, 이제? 자, 새해지만 우리 진도는 예전과 좀 연결시켜서 갈 거니까, 혹시 처음 오신 분은, 그냥 편안하게 좀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우리 첫날이긴 1월 초긴 하지만은 예전 좀 진도를 마무리하고 할 것이라서요. 오늘은 어디를 보실 거냐면은, 교재, 우리 프린터죠. 프린터에 보면 감정평가인데, 그게 44쪽이에요. 44쪽에 나와 있는 애가 감정평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은, 아니,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서 하는 거지,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깊은 내용까지 배우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감정평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개념을 어떠하다. 법규에 어떤 내용이 있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 시험 문제 중에서 6에서 7문제 여기서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난이도 있긴 하지만 좀 들어보고 저 정도만 할 수 있겠다. 오늘 하는 거 정도만 이해가 되시면 그렇게, 물론 나중에 본 내용은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오늘 하는 내용만 이해하시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없어요. 이해는 다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가 된 걸 좀 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이해는 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44쪽에 보시면 감정평가 뭐다라는 게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감정평가를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한마디로 우리 경상도 말로 그거 얼마고 이 느낌이죠.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 토지 등이라고 말했으니까 토지가 대표적이겠지만 토지 이외의 건물, 다른 부동산도 평가 대상이 되겠죠. 얼마냐라고 평가하는 이런 것들 우리는 감정평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죠? 감정평가를 하게 될 건데, 우리 지금부터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느냐 하면은 법규가 나와요. 거기서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도 좀 이렇게 언급을 하겠지만, 그 내용보다도 실제로 보면은 어떤 내용을 많이 하게 되느냐 하면은 감정평가하는 규칙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말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내용들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거는 뭐다, 어떻게 평가한다라고 쭉 기준을 정해놔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대부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깊은 내용까지 보는 전에 가볍게 보도록 하고, 가로 이번에 감정평가의 분류 보셨죠?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현황평가라는 게 나온다, 그죠? 현황평가 말뜻은 지문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건 대상 물건의 상태, 구조, 유용법 등 이게 현황대로 평가하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 그렇게 평가한다라는 거죠. 요게 감정평가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감정평가하는 규칙에 어떻게 나오느냐, 감정평가는 현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왜? 요게 원칙이니까. 그래서 이게 현황평가 원칙이란 말, 이런 느낌이죠. 즉 있는 모습 그대로 평가한다. 그런데 당연하게 일시적이거나 불법적인 것은 평가 대상이 아니겠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있는 모습 그대로 평가한다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 현재 이 토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토지를 많이 평가할 거는 이 토지가 현재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가 공법상 제한. 그러니까 이게 현재 무엇으로 이용되고 있느냐, 이용 상태. 그리고 공법상 제한. 즉 공법상 제한이라는 게 우리가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이라는 게 있다, 그죠? 이 토지는 주거지다, 상업지다, 공업지다, 농지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법상 제한, 이것도 주거지고, 그 다음에 이용 상태도 주거지고, 그럼 요거는 뭘로 평가할까요? 주거지로 평가하겠다, 그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원칙은 당연한데 어떤 경우나 세상사 원칙대로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조건부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에 관한 예외 조항인데
원칙은 현황 평가인데 요거에 관한 예외 조항이 조건부 평가예요. 조건부 평가는 뭐냐면은 요거는 예외가 됩니다. 어떤 건지 우리 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요렇게 딱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현재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가 현재 농지예요. 현재 공법 상태도 농지고 현재 여기에 이렇게 농작물이 열심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거 뭘로 평가해야 되죠? 당연히 농지로 평가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가 이미 개발되기 위해서 개발 인허가 절차가 거의 마무리됐어요. 이 지역이 현재는 농지지만 이게 지금 주거지로 아파트가 들어오기로 이미 모든 법적 체제가 마무리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농사가 끝나고 나면 농사 이제 막바지니까 농사 끝나고 나면 이 수확량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나면 여기는 이제 평탄 작업을 해서 주거지로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현재 모습은 뭐다? 농지. 6개월 후에는 주거지. 그럼 이걸 농지로 평가해야 될까요? 말이 안 된다, 그죠? 이거는 이미 법 체제가 정비됐다 그랬잖아요. 법령상 이미 규정이 돼. 현재 모습은 그렇지만 이게 모든 법적 체제가 마무리된 거예요. 뭐 이런 개발법이든 아니면 정비법이든 아니면 국토계획법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게 마무리되기로 이미 되어 있고 모든 개발에 관한 법적 체제 마무리된 상태라는 이야기죠. 그럼 요거는 현재는 농지지만 뭘로 평가해야 된다? 예, 주거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모습은 농지지만 이런 법적 체제가 마무리됐다. 당연히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동그라미 이번에 있는 조건부 평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황이 조건이 나타나면 그 조건이 성취되는 상태를 가정해서 이렇게 평가한다. 요걸 조건부 평가라고 말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 조금 이게 어쩌면 너무나 상식적일 수 있지만 좀 깊이 들어가면 만만치가 않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우리가 상상 한번 할 겁니다. 자, 법 체제를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토지고요. 위에 건물이 올려져 있습니다. 조금 나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들어보시는 거죠. 이거는 토지 건물 중에서 우리는 토지만 평가할 거예요. 토지만. 이해하시겠죠? 건물을 하는 게 아니고 토지만 평가하는 겁니다. 토지만. 이 평가할 때 원칙대로 볼게요. 현재 이 토지 위에는 건물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거는 건물이 있는 상태로 평가해야 되겠죠. 토지는 건물로부터 사용 제약을 받으니까 이런 경우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건부 감가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감정평가에서 토지는 건물이 없는 게 가장 높은 가치로 평가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건물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높은 상태로 평가하게 되는데 건물이 있으면 건물 때문에 사용 제약을 받는다. 이게 건부감가예요. 건물이 있으면 가치가 줄어든다. 이런 느낌입니다. 선생님 건물 있으면 건물값이 있잖아요. 자 건물 빼고 토지끼리만 비교하면 건물이 없는 토지 이게 건물이 있는 토지보다 가치가 높다. 이런 이야기죠. 건부감가가 나타나는데 우리 이 건물이 몇 가지 상황을 볼게요. 첫 번째 이 건물이 조만간 철거될 상황이에요. 건물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래서 철거되기 위해서 이미 지금은 건물이 이미 있지만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철거할 거라고 건물 주인이 이미 마음먹고 이거에 대해서 이미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조만간 철거가 되겠죠. 느낌이 아시겠다. 그죠? 이럴 때는 이런 경우에는 이 토지 소유자가 이야기했죠. 이 건물이 없는 걸로 감정평가해 주세요라고 부탁하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는 이게 타당해요? 아니면 타당하지 않아요? 타당하죠. 타당하면 감정평가할 때 이걸 없다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항상 들어주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에서 볼 때 타당하다. 그걸 우리 뭐라 하면 적법하고 실현 가능하고 타당하다. 사회적으로 이럴 때는 요걸 받아들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거냐면은 자 또 이럴 수가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법적으로 3층짜리 건물이에요.
이제는 뭘 평가할 거냐면은 이 건물을 평가합니다. 감정평가. 그런데 원래는 법적으로 3층짜리 건물인데 이 위에다가 옥탑방을 하나 지어놨어요. 누가? 건축주가. 그러면서 법적으로는 3층까지 되고, 그러니까 건축대장에 3층 돼 있어요. 실제로 가보면 옥탑방이 있는 거죠. 이거는 불법 구조물이죠. 이해하시겠죠? 이 상태에서 소유주가 이야기하는 거 감정평가할 때 옥탑 있는 불법도 가치를 같이 평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감정평가사가 들어줘야 될까요? 이럴 때는 안 들어줘요. 적법성, 실현 가능성, 사회 통념성을 인정해야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 인정하는데 이건 불법이잖아. 이런 경우는 적법하지 않으니까 이걸 거부할 수 있다라고 법령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법 체제를 간단히 정리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는 규칙은 이렇게 평가해라. 원칙. 그러나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 조건을 붙일 때는 몇 가지를 검토해라. 이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우느냐. 1, 2, 3, 4, 5, 6월 달에 계속 배울 거예요. 지금 느낌만 딱 잡으시면 되는 거죠. 요거 느낌만 가볍게 잡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기한부하고 소급은 다음에요. 자, 오른쪽에 봅니다. 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또 이런 부분이 나와요. 가로 3번에 보시면 어떤 게 냐면 평가 대상물의 구분에 따른 분류해 가지고 개별평가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뭐냐? 개별평가 또 뭐냐? 원칙이에요. 개별평가 원칙이라는 말은 자 밑에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지금 말하는 게 규칙에 관한 법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평가는 즉 감정평가죠. 감정평가는 대상물마다 개별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원칙인데 무슨 이야기냐. 이게 우리 한번 여러 가지 경우로 상상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토지가 있어요.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토지 하나, 둘, 셋 여기 전부 다 내 거예요. 전부 다 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는 이렇게 딱 경계가 있지만 전부 다 내 토지니까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경계를 내가 없애버렸어. 즉 보통 그 농경지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이란 같은 게 있잖아요. 농지를 구분하는 경계 같은 게 있잖아요. 전부 다 내 거는 헐어버렸어. 왜? 전부 다 내 거니까. 상관없지 않나요? 전부 다 내 땅인데 상관없어. 이럴 때 감정평가할 때 원칙은 뭐냐라는 거죠. 원칙은 요거 각각 개별로 평가한다. 요게 원칙이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토지와 어울려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토지만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토지 건물 함께 평가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따 공부를 할 거예요. 어떻게 배우냐면 우리나라 등기법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토지는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고 건물은 건물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어요. 별도 따로따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아니 선생님 내가 집을 하나 사봤는데 이거 그냥 한꺼번에 해준다면 공인중개사님이 알아서 해주신 거예요. 법적으로는 따로따로입니다. 그리고 드물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드물지만 일반적으로는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등기부를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집을 살 때 그냥 공인중개사님이 알아서 해주신 거예요. 아셨죠? 따로따로. 그러면 내가 이걸 토지도 건물도 평가하잖아요. 그때 원칙은 뭐냐?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왜? 개별 평가니까. 개별로 평가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한 사람이 사용하고 어차피 구분하기 애매해요. 한꺼번에 하면 안 될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외 조항인 일괄평가입니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2개 이상의 평가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과 사용 안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뭐냐? 원칙은 이렇지만 예외로 그냥 이거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마시겠죠? 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구나. 어떤 경우 많이 일어나느냐? 우리 여기 말하는 함께 거래되거나 이렇게 함께 거래되거나
분리하기 애매한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많이냐면은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이 되어 있어요. 토지 건물인데요. 우리 오피스텔 아파트 같은 경우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는 한 필지예요. 토지 나가는데 위에다가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101호, 102호 이렇게 쭉 있겠죠? 아파트도 101동, 102호, 102동, 102호 뭐 이게 쭉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따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아파트인데 이게 만약에 402호예요. 402호만 판매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땅은요. 땅은 우리나라 등기에서는 이 땅을 지분권으로 해서 이게 딱 붙여놨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걸 잘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를 칠 수도 있는 거야. 왜? 내가 아파트를 팔면서 요걸 전유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402호 아파트 전유분 요것만 파는 거야. 지분권 안 팔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법은 어떻게 하느냐? 요걸 딱 묶어놨어요. 즉 요걸 팔면 요 지분, 요 토지는 요 위에 사람 공동 소유죠. 그걸 지분권으로 나누어 놨단 말이에요. 이 토지의 100분의 1 이렇게. 이 지분권이 같이 판매되게끔 딱 묶어놨어요. 법으로. 분리 안 되게끔. 이걸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하겠죠. 법에서 묶어놨는데 억지로 요것 따로 평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럴 때는 요걸 한꺼번에 평가할 수 있다. 이게 일괄평가라는 거. 원칙은 이렇지만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 자, 그 다음에 한 필지의 토지를 또 나누어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한 필지를 나누어서 평가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구분평가 그리고 부분평가라고 말하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 여기 어려워요. 일단 발음이 좀 비슷하죠. 그리고 둘 다 나눈다는 개념인데 이게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먼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한 필지 이거는 한꺼번에 하는 게 일반인데 이제 여기는 토지. 요 토지 하나만 볼게요. 요 토지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 토지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 토지 하나를 나누어서 요거 따로 평가하면 구분이에요. 요걸 나누어서 요거는 평가하고 요거는 평가 안 해. 그러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어떤 거냐면은 구분한다라는 거는 이거와 이거의 경제적 가치가 달라요. 이게 드물지만 자주 있는 건 아닙니다. 드물지만 하나의 토지인데도 요 둘의 가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가끔 존재합니다. 쉽게 볼 수 있습니까? 쉽게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가끔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의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토지에 대한 용도 전환이 되다 보면 가끔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토지가 반으로 나눠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상업지로 쓰고 여기는 창고로 쓴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 토지가 전면부와 후면부의 토지 가치를 달리 나타나는 경우가 한 필지인데도 나타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요 둘을 구분 따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달라질 때 부분이라는 건 뭐냐? 요렇게 요 토지가 예를 들어서 도로에 편입이 됐어요. 요만큼. 그러면 도로에 편입되면 이 편입 부분만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상해 주겠죠? 이해하시겠죠? 요거는 편입 안 되잖아. 요까지 보상 안 해주겠죠? 요것만 보상해 줄까? 요것만 전체 한 필지의 일부분만 감정평가해서 나중에 보상해 준다고. 그러다 보면 요건 이 전체 부분, 일부분을 평가한다 해서 부분평가 요렇게 말을 해요. 그 내용이 밑에 3,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구분평가 보시면 하나의 부동산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부분평가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전체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외우라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느낌적으로 이런 말 하죠. 느낌적인 느낌으로 법 감정평가 규칙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많이 감정평가에서 가장 많이 말할 용어가 뭐냐면 감정평가 규칙이에요. 감정평가라는 법 규칙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는 견해로 평가하여야
한다. 원칙은 한다로 끝납니다. 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할 때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는 개별로 하여야 한다. 원칙. 다만 이럴 때는 요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요게 예외. 그래서 나중에 감정 규칙의 법 조문을 보시면 본 교재에서 원칙은 한다로 끝나요. 예외는 할 수 있다로 끝이 나요. 그래서 법 규정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요런 요런 원칙과 예외를 가지고 감정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가볍게 보시면 될 거고요. 나머지 내용은 중요도가 낮으니까 넘어갈 겁니다. 자, 46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제 좀 새로운 내용을 좀 다뤄볼고자 하는데요. 요거는 좀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46쪽에 보시면 9번이죠. 가치의 재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평가서 이런 지금까지 제가 감정평가라는 법규를 이야기했잖아요. 요거는 법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법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감정평가할 때는 이런 걸 적용해야 된다고 해서 자그마치 13가지 원칙이 있어요. 시험 잘 나와요. 쌤, 13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까? 네, 다 알아야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험에 나오면은 가장 잘 나오는 게 딱 2가지가 있어요. 가장 잘 나오는 게 그 딱 2가지만 알 겁니다. 왜? 시험 문제가 10문제 나오면은 지금 말했던 13가지 중에서 요 2가지가 절반이 나왔거든. 이 제일 많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그게 뭐냐면은 균형의 원칙.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쭉 내려오셔가지고 오른쪽으로 하네요. 동그라미 9번입니다. 동그라미 9번 보내면은 9번이죠. 균형의 원칙 하는 게 있습니다. 균형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 이름에 다 답이 있겠죠? 이름에 균형이라는 거는 균형이 맞아야 되겠죠?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말은 크다고 좋은 거 아니고 작다고 좋은 거 아니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하느냐 하면 저도 좀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좀 덜하긴 한데 저희 마님이 가끔 저를 데리고 이렇게 아파트 모델하우스 구경 가자 막 그래요. 그러면 가기 싫어요. 제가 볼 땐 가기 싫어. 그런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기도 합니다.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 모델하우스 구경을 가잖아요. 가봤죠? 한번 여러 번 가봤겠죠? 아파트 모델하우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이것도 아파트에서 전부 다 32평, 요것도 32평, 요것도 32평이에요. 근데 똑같이 하면 좋은데 평수는 똑같은데 이거는 A 타입, B 타입, C 타입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타입이 여러 가지 있더라, 그죠? 그러면 구경을 쪼개요. 그럼 대부분의 저를 비롯한 이렇게 무신경한 남자분들은 똑같네 넘어갑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마님께서 어떤 게 제일 좋냐고. 그런 거 제일 싫어 나. 그럼 내 대화가 뭐죠? 평소 똑같은 거 아니야? 왜? 동일한 재료, 동일한 면적을 사용했는데 가격도 비슷한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새로 지을 거잖아. 제 눈에는 똑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 마님이 픽 웃습니다. 하여튼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다르다는 뜻이죠. 근데 사실은 미세하게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구조, 설계가 달라. 이게. 왜냐면 이게 이 입구가 달라지잖아요. 아파트 입구가 달라지면 입구에 따라서 동선, 즉 방의 구조, 즉 방이 먼저냐 거실이 먼저, 이 구조, 이 크기가 조금씩 다른 거야. 즉 구조에 따라서 이 A, B 타입의 구조에 따라 설계도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아파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 때 구조가 좀 잘 된 게 있고 어떤 거는 조금 동선이 좀 겹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입구가 여기 있다 보니까 복도가 길어. 복도가 길다 보니까 복도에 너무 많은 면적을 포함하다 보니까 방이나 아니면 부엌이나 거실의 면적이 줄어들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이 애들 방 같으면 딱 간단하잖아요. 애들 방 아주 간단합니다. 침대 하나 딱 들어갈 사이즈, 그 다음에 약간의 공간을 띄고 책상 들어가고 옷장 딱 끝이잖아. 그거보다
크면 좋지만 그게 크면 거실이 줄어들잖아. 그죠? 근데 그게 너무 작으면 쓸모가 없어. 적절해야 돼. 적절. 이걸 우리 뭐라 하느냐, 구조가 잘 빠졌다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해요. 실제로 나오잖아요. 이게 구조가 좋잖아요. 이게 구조가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보다 똑같은 아파트인데 이게 좀 가치가 높아요. 선호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공인중개사님들에게 물어보면 실제로 구조가 좋은 게 조금 몇백만 원 더 웃돈 주고 거래가 돼요. 그리고 이게 가장 먼저 빠져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매매될 때 약간 웃돈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남자분들은 이해 잘 못해요. 저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중개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이런 것들은 여자분들이 좀 잘 감이 있어요. 이런 감은 여자분들이 좀 좋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런 질문을 이제 하지 말라고 이제 저를 비롯한 대부분 남자분들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걸 느껴요. 이때 가격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 구조, 설계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마시겠죠? 요것 때문에 그럼 C는 구조가 안 좋아서 가치가 줄어들어요. 요게 왜 가치가 줄어드냐? 균형이 안 맞았어요. 즉, 이 동일한 재료를 사용해서 동일하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구조라든게 안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마시겠죠? 이런 개념. 이런 개념 우리는 균형의 원칙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균형의 원칙은 어떤 걸 말하느냐 하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내부적인 균형을 말하죠. 이 부동산 내부적으로 어떤 짜임이 잘 짜여졌느냐, 균형이 맞느냐, 내부적으로 균형이 잘 맞으면 과대 과소가 없겠죠. 구조가 좋으면 이러면 가치가 높고요. 만약에 내부적으로 구조가 안 좋아, 내부적으로, 그러면 가치가 좀 낮게 평가된다. 이걸 균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부동산의 유용성이 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내부 동그라미,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 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내부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야 된다는 설계, 구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안 맞으면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는 균형의 원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적합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적합의 원칙은 뭐냐?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적합해야 돼요. 적합해야 된다. 그러면 적합해야 된다라는 거는, 자, 또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가 새 집을 정말 예쁘게 지었어요. 둘 다 새 집입니다. 둘 다 새 집이고 둘 다 구조 설계가 똑같아요. 구조가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은 균형의 원칙 가지고 차이 날 게 없겠죠.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게 어디냐면은 얘는 주변에 이렇게 주택도 있고, 이해하시겠죠? 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도 좀 가깝고, 그리고 우리는 주택, 주거시설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 부동산은 주변 환경하고 좀 어울리고 있나요? 주변 환경에 마저 적합한 거예요. 적합. 이거는 그럼 적합이라는 말은 뭐냐? 외부적인 환경을 말하겠죠. 우리 부동산이 외부, 주변, 그 다음에 외부 환경에 어울리느냐라는 거죠. 우리 부동산이 외부와 어울려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높게 평가될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부동산 주변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공장지대예요. 공장지대에 주택이 하나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게 나타나지 않지만 예전에는 예전 주택이 그대로 있으면 기득권이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름한 공장들, 염색 공장도 있고요. 그다음 막 이렇게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을 많이 내는 그런 공장 있는 상태에 주택이 한 2개 있어. 그중 우리 집에 하나 있어. 그러면 똑같은 집이지만 요거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못하죠. 일단 학교도 멀고, 그죠? 공원도 없고 편의시설도 없어요.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겠죠. 그럼 가치가 낮게 평가됩니다. 요거는 뭐냐? 부동산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고 뭐죠? 외부 환경이죠. 자, 그래서 2가지 중요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어떤 걸 배웠냐면은 균형의 원칙이라는 거는 부동산 내부적인 구성 요소예요. 내부적인 짜임,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짜임새, 구조,
디자인 이런 느낌이죠. 이런 게 잘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가 적절하게 평가받고 만약에 구조, 짜임이 안 좋아요. 그러면 가치가 떨어져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냐? 동일한 건물인데 이게 주차 시설이 부족해요. 과소조. 상가물 예쁘게 잘 지었어. 잘 지었는데 지하 주차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그럼 요거 주차 시설 부족하기 때문에 가치가 어떻게 될까? 낮게 평가된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내부적인.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걸 뭐라 하냐? 균형의 원칙에 위배돼서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내부적인 요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주변 환경과의 적합을 따지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얼마나 잘 어울리느냐. 주변 환경에 잘 어울리면 적절하게 높게 평가되는데 주변 환경에 어울리지 못하면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하게. 그래서 부동산은 위치잖아요. 위치입니다. 그래서 주변과 잘 어울리느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게 적합의 원칙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외부적인 환경을 따지는 걸 적합의 원칙이라고 말하고죠. 내부적인 구성 요소를 판단하는 걸 균형의 원칙이라고 말하는데 단어가 균형이란 말과 적합이란 말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문제 내면 잘 틀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주의해서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10번에 적합의 원칙 보시면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대상 부동산의 외부 동그라미,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 동그라미 한 이유는 키 단어입니다. 이런 걸 키 단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외워야 됩니다. 거의. 균형은 내부, 적합은 외부 이렇게 외우듯이 하는 게 나중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가치의 재원칙은 요거 말고도 11개가 더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두 개가 요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치의 재원칙 하는 것들도 간단하게 배웠고요. 자, 이제 우리는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가볍게 한바닥 넘어가셔가지고 요약만 딱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40 넘기지 않아도 되겠네. 10번에 보면은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보셨나요? 이걸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라는 거 먼저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자, 지금 볼게. 지역 분석이라는 거와 그리고 개별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것도 법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감정평가 할 때 이렇게 해라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할 건데 약간 용어를 먼저 좀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 건물이 얼마인지 내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사한테 이걸 얼마인지 평가해 주세요 하고 의뢰합니다. 그럼 이거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이거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은 대상 부동산, 제가 R 적으면 리얼 이스테이트에서 부동산이라는 뜻입니다. 부동산은 리얼 이스테이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 또는 대상 물건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평가사들은. 그래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물건, 이걸 대상 물건 또는 대상 부동산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이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입니다. 이게 얼마인지 평가해 주세요라고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요. 그리고 감정평가사는 의뢰를 받으면 이게 평가해야 되겠죠. 막 평가하느냐? 일단 요걸 합니다. 요건 뭐냐? 요 부동산 주변을 분석해요. 주변을. 선생님, 주변을 왜 분석하느냐요? 굉장히 중요하죠. 주변이. 이 부동산이 만약에 주택인데 주변에 주택이 있어요. 근데 이 주변 집 주택이 대략 시세가 10억쯤 해요. 그럼 우리도 얼마쯤 할까요? 10억쯤. 아무리 그럼에도.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세라는 게 있단 말이죠. 아파트가 강남 시세가 있고 강북 시세가 있고 시세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강남은 흐름한 아파트로 기본적으로 얼마에 시작해? 네, 그게 시세다. 일단 좀 잘 지으면 12억, 못 지어도 최소한 10억은 한다. 요 선이 있다라는 거죠. 느낌 아시겠죠?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가격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가격 형태인데 그걸 평가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지역 분석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럼 지역 분석은 어떤 걸 말하느냐? 금방 말한 대략적인 가격 수준을 평가합니다. 이 동네 시세가 얼마야? 이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가격 수준 범위를 책정하고요. 그리고 또 뭐라 하느냐 하면은 요런 걸 합니다. 표준적 이용이라는 걸 해요.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이 표준적 이용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게 이 동네가 무엇으로 이용되고 있느냐라는 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이 동네가 무엇으로 이용되는 걸 파악해야 우리의 쓰임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주변에 주택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학교도 있고 공원도 있고 우리가 주택이면 우리는 좀 어울리죠. 그렇게 마시겠죠. 요거 이 동네를 분석한다라는 이야기는 동네의 표준적 사용을 판단하는 거예요. 주변이 무엇으로 이용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어울리느냐. 자, 그러면 질문. 지금 제가 지역 분석을 이야기했는데 이 지역 분석은 균형, 적합, 뭐하고 연결될 것 같죠? 이렇게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얘는 뭐하고 연결되냐? 여기 있는 적합의 원칙과 연결이 됩니다. 얘는. 결국은 이 지역 분석이라는 것도 결국 뭘 말하느냐 하면 얘도 외부적인 요인을 판단한다는 거죠. 외부적인 요인을 판단하는 거죠. 이걸 이 주변의 표준적 이용을 분석해서 우리 부동산과 외부가 어울리는지 판단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분석은 뭐와 연결된다? 적합의 원칙과 연결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네 시세가 얼마니까 우리도 얼마쯤 여기까지 했어요. 감 잡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부동산만 판정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개별 분석이라고 말을 해요. 이제 시세를 보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이 부동산만 파악해요. 자, 어떻게 바르냐? 이 부동산에 뭘 판정하느냐 하면 이제 내부적인 요인을 보는 거죠. 내부적인 요인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예를 들어서 구조가 잘 짜여졌는지, 그 다음에 면적이 적당한지, 느낌 아시겠죠? 이걸 판정합니다. 요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세유효 이용이라고 말해요. 즉 쓸모있게 집을 잘 지었느냐를 판정한다는 거죠. 시세는 나왔잖아요. 10억쯤. 그런데 좀 잘 지으면 10억 5천만 원 되는 거고 집을 못 지었어. 이렇게 아시겠죠? 마감 자재도 안 좋은 걸 쓰고 그 다음에 좀 설계도면도 좀 안 좋고 동선도 좀 안 좋아. 그러면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그걸 판정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개별 분석이고 그걸 판정하는 게 세유효 이용이에요. 요걸 통해서 뭘 아느냐? 이제 구체적 가격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얼마다? 10억쯤 하지만 이거는 구조가 좀 안 좋아. 좀 그 구조 안 좋아. 그 다음에 이 설계 도면에 좀 문제가 있어. 디자인이 안 좋아. 그래서 이거는 좀 가격이 빠져서 9억 5천. 구체적 가격을 판정한다라는 겁니다. 요걸 판정하는데 그럼 얘는 또 느낌이 오시죠? 얘는 균형 적합 중에 뭐와 연결될까요? 균형의 원칙. 그래서 나중에 개별 분석 이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좀 치워서 이쪽으로 보낼까요? 그래서 요걸 요렇게 표를 나누어서 나중에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냐면은 한번 넘기시면 이 표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걸 그래서 나중에 그 본시업이라든지 아니면 문제 풀어가 제가 이걸 외우라 그럽니다. 이걸 외우면 그냥 한 문제 먹어요. 왜? 거의 매년 나오니까. 이걸 외우듯이 하셔야 되는데 그 표를 보시면 자 지역 분석은 전체적이고 거시적이다라는 느낌이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동네를 파악한다 이 느낌. 그래서 전체적이고 거시적이고 그 다음에 포괄적인 그런 분석에 해당됩니다. 거기서 뭘 하느냐? 표준적 사용. 자, 그게 요거죠. 표준적 이용, 사용. 밑에 보시면 가격 수준. 요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선행적이라는 말은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중에서 지역 분석을 먼저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먼저 일반적으로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적합요원칙과 활용된다. 이게 적합요원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적을 필요가 없죠. 자, 이걸 선만 닦으면 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경제적 강가에는 올라가도 되면 다음에 합니다. 오른쪽에 개별 분석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개별 분석은 국지적, 미시적. 이거는 뭐냐? 이 부동산 요것만 딱 보는 거죠. 부동산. 그래서 이거는 부분적이다.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이 부동산만 바라본다. 이러는 거죠. 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이걸 말하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구체적 가격을 판정한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후행적이다. 비한다 말이죠. 그리고 균형의 원칙에 연결되어 있다. 균형의 원칙 이걸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외우는 게 여러분이 유리하냐면 이거 외우려면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느낌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느낌을 보시면 되느냐. 얘가 외부적인 요인이냐 내부적인 요인이냐를 아시면 좀 쉬워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우리 동네를 분석하는 외부적인 요인이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우리 부동산만 보니까 내부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암기가 좀 쉬워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울러 얘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겠죠? 그럼 쌤, 요건 어떻게 하나요?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 규칙에서 지역 분석은 뭐고 개별 분석은 뭐다. 이렇게 법조문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지역 분석은 이런 걸 판정하고 개별 분석은 이런 걸 판정한다. 이런 것. 지금 말하는 요것들은 뭐냐? 감정평가 규칙의 법조문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쌤 법조문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나중에 본책 때문에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죄송합니다. 한 발 앞으로 돌아갈게요. 47쪽으로 돌아갈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나 배울 거냐면 자, 우리 지역 분석을 할 때 뭔가 이럴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요런 경우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 안동이라고 보면요. 안동이면 지역 분석을 하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이에요. 원룸이라 그럴까요? 원룸입니다. 이 원룸이 얼마인지 평가할 거예요. 느낌 아시겠죠? 그런데 이 동네가 뭐냐? 여기에 학교가 있고요. 대학교가 있고 이게 원룸이 많이 있습니다. 느낌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할 때 요 동네 여기 원룸이 10억 주매 그럼 우리 원룸 얼마 할까요? 10억 주.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 지역 자 이때 우리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이거 아까 제가 대상 부동산이라고 했잖아요. 요게 있는 요 지역으로 지역 분석을 해요. 이럴 때 우리 뭐라 그러냐 하면 이걸 인근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될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어떤 동네냐면 여기에 공장지대가 있어요. 공장이 막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룸이 한 두세 개 있어요. 이렇게 이때 주변에 공장이 5억 한다고 우리 원룸이 5억이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즉 뭐냐 얘는 우리 부동산과 주변과의 이용이 동질적이죠. 그러니까 시세가 얼마 가능한데 요거는 우리 부동산과 주변 이용이 동질적이지 않죠. 이럴 때는 요거 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안동 지역 안에 이걸 뭐냐 동일 수급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동 지역 안에서 요 비슷한 동네를 보는 거야. 즉 여기에 원룸이 몇 개 있는데 이 공장지대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 지역 갑니다. 그때 판단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공장 주변에 원룸이 7억 주매요. 요걸 가져와서 우리도 7억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요렇게 해서 즉 우리 부동산이 아닌 우리 부동산이 평가하는 부동산이 아닌 지역에서 가져올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럴 때 요 지역을 뭐라 그러냐? 유사 지역이라고 해요. 여러분 마음은 제가 압니다. 쌤, 단어가 인근이라는 단어와 유사라는 단어 좀 헷갈리네요. 네, 헷갈립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가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에서 지역 분석했다 그래요. 얘는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는 지역에서 분석했다 그래요. 구분하시겠나요? 이 범위는 동일 수억건. 동일 수억건이라는 말은
수급이라면 수요 공급이 동일한 지역이에요. 여기서 집을 찾다가 없으면 여기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집을 구하는데 안동에서 집을 찾다가 안동에 집이 없다고 대구 가서 집을 찾나요? 출퇴근 왔다 갔다 2시간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에서 대구에서 이걸 일반적으로 통일수권, 출퇴근 가능한 지역을 통일수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동 내에서 여기에서 해야 되는데 주변에 마땅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우리 부동산 아닌 다른 지역에서 가져옵니다. 포인트는 요거는 뭐냐? 대상 부동산이 속한, 얘는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않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좀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 분석 밑에 보시면 A 봅니다. A, 인근 지역 볼게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동그라미, 대상 부동산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이 지역률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치형성이 이용이 동질적이다 말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밑에 B 봅니다. 유사 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동그라미. 지역으로서 인근과 유사한 특징이래요. 포인트는 뭘로 구분하느냐? 속한, 속하지 않는, 이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분위기 점점 안 좋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편법을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어디 안에 속한다 할 때 인 하잖아요. 영어 이렇게 그러지. 이렇게 말했는데 저보고 그거는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내가 할 말 없다. 당황합니다, 제가.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야매라 그러잖아요, 야매. 전문상적인 인근이라는 거는 한자죠, 한자. 당연히. 근데 이걸 암기하기 쉽게 그냥 안에 이렇게 했는데 그건 뭐예요? 그럼 할 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야매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한, 속하지 않는. 밑에 C 보면 동일수권 이런 게 좀 나와 있다, 그죠? 아,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인근, 유사 지역에 할 수 있는데 동일수권 내에서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법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이란 말은 감정평가 규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감정평가를 보게 되면 이런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 법적으로는 여기도 할 수 있다 나오는데 감정평가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100개, 1000개 중 하나 있으려나?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 대부분 자료를 찾아서 분석하지 다른 지역을 분석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론적이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느낌이다. 자, 지금까지 한 게 뭐냐? 감정평가의 기초예요. 감정평가 기초라는 개념은 감정평가할 때 이런 식으로 평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원칙은 현황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따로따로 개별로, 그리고 지역 분석 개별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이 얘는 법규는 아니지만 감정평가할 때는 이런 원칙으로 적용해서 평가한다. 즉 감정평가사가 어떤 부분을 평가할 때는 요런 것들에 의해서 평가 이루어진다라는 개략적인 기초 내용을 배운 거예요. 이게 여기서 두 문제가 나와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도 안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좀 쉬었다가 힘드시니까 좀 쉬었다가 3방식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좀 쉬죠.